제1부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 여러분, 착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시나요? 저에게 그 말은 지난 10년 동안 제 목을 죄어온 올감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는 참 착해. 작은 애는 군소리 없이 다 해내잖아. 그 달콤한 말들에 속아 저는 제 영혼을 시댁이라는 거대한 아궁이의 땔감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엉망진창이 된 거실이 보입니다. 정성껏 부친 전들이 바닥을 뒹굴고 맑게 끓인 탕국은 거실 카펫을 적시고 있죠. 시어머니의 오죽이 기일. 남편은 제 뺨을 때릴 듯 손을 치켜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 미쳤어? 미친 거냐고. 조상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게 무슨 망나니 짓이야.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앞치마에는 기름때가 찌든 여자.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경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상님? 조상님이 살아계셨으면 너 같은 놈부터 잡아갔을 거야. 그리고 이 제사, 이제 내가 차려. 난 이제 사표 낼 거니까. 도대체 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냐고요?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그 옆 동네 무수리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시댁은 참 묘한 곳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인 형님은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독박수발은 형님 몫이어야 맞죠. 하지만 형님은 영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침이라도 하면 어머니, 저 감기 기운 있어서 방에 들어갈게요라며 문을 걸어 잠갔고,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요즘 요가가 유행이래요. 등록해 드릴까요? 라며 본인은 쏙 빠져나갔습니다. 그 비어있는 틈을 메운 건 옆 동네에 살던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야야, 큰애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지 주방 근처에도 안 오는구나. 내가 입맛이 없는데 내가 한 것저리가 생각나네. 그 전화 한 통에 저는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배는 불러오는데 쭈그려 앉아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우리 엄마가 자기 음식을 참 좋아하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라며 제 등을 두드렸죠. 그게 저를 부려먹는 마법의 주문인 줄도 모르고 저는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집안은 초비상이 걸렸죠. 한 집 사는 형님은 암 환자 수발은 전문 간병인이 해야 한다. 나는 비위가 약해서 못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병실 간이 침대에 몸을 구부리고 잠을 청한 건 저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를 하는 어머니 곁에서 오물을 받아내고 헐어버린 입안에 얼음을 물려드렸습니다. 병원 청소 아주머니들이 저 배를 보며 한마디씩 하셨죠. 세댁 임신해서 이러면 본인 몸 상해. 큰 며느리는 어디 가고. 그때마다 저는 형님이 일이 바쁘셔서요라며 비겁한 변명을 대신 해줬습니다. 사실 형님은 그 시간에 문화센터 다니고 쇼핑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임종을 고작 2달 앞두고 고결한 척하던 형님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 동창회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이 났던 거죠. 시댁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쓰러지셨고 아주버님은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과 시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형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더군요. 이제 우리 집엔 너밖에 없다. 제발 내가 우리 집안 좀 살려줘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만삭의 몸으로 상복을 입었습니다. 장례식장 주방에서 손님들 음식을 챙기고 조문객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죠.
큰 며느리는 도망가고 작은 며느리가 빈소를 지키네. 저 집안 조상신이 도왔어. 저런 애가 들어와서. 장례가 끝나고 49제, 그리고 이어진 첫 제사. 형님의 빈자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제 고정석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씀하셨죠. 큰애는 죽은 사람 취급할 거다. 앞으로 이 집 대소사는 내가 맞이다.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이름의 선고. 그 후로 5년. 제 달력에는 빨간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 전날에는 제사 음식 하러 시댁으로, 명절 당일에는 뒷정리하러 시댁으로. 남편은 처가에 가자는 제 말에 늘 우리 집 제사가 먼저지, 너 아니면 누가 차려?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형님은 가끔씩 시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하며 조금씩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오지는 않아도 비싼 영양제 하나 보내면 시아버지는 그래도 큰애가 마음은 여리다며 두둔하기 시작했죠. 저는 뼈 빠지게 일하고 욕먹고 형님은 입으로 효도를 하고 예쁨 받는 현실. 제 몸은 망가져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올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너만 제사 지내? 대한민국 며느리들 다 하는 거야. 유난 좀 떨지 마. 그러던 지난주 시아버지의 생신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땀을 뻘뻘 흘리며 상을 차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형님이 들어오더군요. 뻔뻔하게 명품 가방을 들고 말이죠. 시아버지는 버선발로 나가 형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큰애 왔냐?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러고는 제가 정성껏 차린 상을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작은 애야, 큰애 오는데 고기 좀 더 볶지 그랬냐? 양이 좀 적어 보인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팅하고 줄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차린 국을 한 입 드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간이 왜 이리 짜냐? 요즘 애 키우느라 정신없더니 음식 솜씨도 예전만 못해. 큰애야, 내가 주방 가서 간 좀 다시 봐라. 가출했다 돌아온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동서 애 키우느라 힘들지? 내가 할 테니까 저기 가서 좀 쉬어. 역시 주방은 내가 잡아야 정리가 된다니까. 저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제 무릎과 허리를 갈아 넣어 지켜온 이 자리가 가출했던 여자의 가식적인 손짓. 한 번에 먼지처럼 날아가는 것을요. 남편은 눈치도 없이 거봐. 형님이 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살잖아. 자기도 이제 좀 배워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 놓인 갈비찜 그릇을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간이 짜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아버님이 직접 맞춰 드세요. 그리고 형님, 주방 잡으신 김에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제사, 생신, 명절 음식 다 형님이 하세요. 전 오늘부로 이 집안 며느리 사표 냅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모든 시댁 식구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이 쉬어지더군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완벽하게 탈출하는 것. 둘째,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저를 이용했던 그들에게 가장 처절한 복수를 안겨주는 것. 이제 2부에서는 제가 어떻게 남편의 뒤통수를 치고 큰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막 예열을 마쳤으니까요. 제2부 가면을 벗은 괴물들의 잔치. 상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쉼없이 돌아가던 기계가 갑자기 멈춰버린 공장을요. 제가 시댁 단톡방을 나가고 모든 번호를 차단한 지 딱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휴대폰은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지만 제 마음은 남극의 얼음장처럼 차분하고 투명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울부짖더군요.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형님도 오랜만에 와서 잘해보려는데 꼭 그렇게 초를 쳐야 했냐고. 저는 그 남자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10년 동안 흘린 눈물보다 오늘 아버지가 드시지 못한 갈비찜 한 점이 더 아까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착한 사람이 어떻게 독한 사람이 되는지가 아닙니다. 참아주던 사람이 참지 않기로 했을 때 벌어지는 추악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들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큰 동서가 바람이 나서 나갔다고만 알고 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병수발을 들며 병원비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암보험금 그리고 시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의 일부가 형님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빠져나간 정황이었죠. 형님은 바람이 나서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고 시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져 진짜 고생이 시작될 것 같으니 미리 챙길 걸 챙겨서 작전상 후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5년 만에 돌아왔냐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밖에서 만난 그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다 날렸거든요. 갈 곳이 없어진 형님에게 시댁은 다시 돌아가야 할 공짜 숙식소였고 시아버지는 호구였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시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큰 며느리가 돈을 빼돌렸다는 걸요. 하지만 아버님에겐 집안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바람나서 돈 갖고 튀었다는 소문보다 잠시 방황하다 돌아온 효부라는 시나리오가 대외적으로 더 그럴듯했으니까요. 그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연이 바로 저였습니다. 굳은 일 다 하고 욕바지 해주는 무수리 말입니다. 제가 파업을 선언하고 시댁의 발길을 끊자 그 화목하던 집구석은 단 3일 만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장 내일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상이라며 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의 폰을 통해 온 메시지였죠. 내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조상 벌 받기 싫으면 당장 와서 나물 묻히고 전 부쳐라. 저는 답장 대신 5년 전 제가 임신한 몸으로 어머니 대변을 치우던 사진, 그리고 형님이 쇼핑몰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을 나란히 붙여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야. 저는 형님이 잘 붙인다며? 그 정리 잘하는 손으로 직접 해보라고 해. 제사 당일 형님이 주방을 맡았답니다. 그런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사람이 제사상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시장에서 사온 전은 다 식어 터졌고 탕국은 간을 못 맞춰 맹물 같았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폭발하셨죠. 너는 5년 동안 밖에서 뭘 처먹고 다녔길래 국 하나 못 끓이냐. 작은 애는 뚝딱하면 상을 차려내는데. 형님도 참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럼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작은 동서 다시 데려오시든가요? 저도 이거 안 하고 싶거든요. 서로를 아끼는 척하던 그들의 가족에는 고작 제사상 하나에 처참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없으니 화살을 돌릴 곳이 서로밖에 없었던 거죠.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편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발등을 잡으며 빌더군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아버님도 나이 드셔서 노망나신 거야.
당신이 한 번만 참아주면 내가 이번 명절엔 꼭 해외여행 보내줄게. 해외여행? 10년을 종처럼 부려먹고 던져주는 보상이 고작 그거라니. 저는 남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서류 하나를 내밀었죠. 이혼 서류야. 그리고 이건 당신이 지난 5년 동안 내 이름으로 몰래 받은 대출 내역서고.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제 효심을 이용해서 제 명의로 돈을 빌려 시댁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병원비를 낼 때 시아버지는 그 돈으로 아주버님 사업 자금을 대줬고 제 남편은 그 중간에서 제 명의를 팔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이걸 어떻게?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추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당신이 언젠가는 인간이 될 줄 알고 기다렸던 거지. 근데 아니더라.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라 착함이라는 고혈을 짜먹고 사는 괴물들이야. 이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그동안 제가 시댁에 쏟아부은 노동력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명예 도용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시아버지는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닌다더군요. 작은 며느리가 미쳐서 집안을 망친다고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저도 보여드려야죠. 미친 며느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제가 숨겨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님이 가출했을 때 가져갔던 그 보험금의 진실. 사실 그 돈은 시아버지가 형님에게 직접 준 거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추잡한 진실을 알게 되면 아마 온 동네가 뒤집어질 겁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막장 시댁의 모든 경제적 줄을 끊어버리고 남편을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요? 아니요. 착하게 살면 호구가 됩니다. 하지만 호구가 깨어나는 순간 그건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저의 완벽한 복수극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3부 괴물들의 성체가 무너지는 소리. 여러분, 흔히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하죠? 제 경험상 그건 거짓말입니다. 참는 자에게는 더 큰 고생이 오고 참아주는 자에게는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괴물들이 꼬일 뿐입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고 시댁의 경제적 목줄을 죄기 시작하자 착한 우리 작은애라고 부르던 시아버지의 입에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드느냐. 너 같은 건 빌어먹어도 싸다면서요. 하지만 아버님 하나만 아셨어야죠. 10년 동안 집안 구석구석 살림을 도맡고 아버님 비자금 내역부터 형님의 뒤조사까지 마친 제가 아무 대책 없이 나갔을 리 없다는 거요. 오늘 저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가장 치명적인 폭탄을 터뜨리려 합니다. 시아버지가 왜 그토록 큰 며느리의 부도덕함을 감싸고 돌았는지 그 추잡한 거래의 실체를 말입니다. 이제 괴물들의 성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감상해 보시죠.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형님이 가출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전 그때 형님이 단순히 바람이 나서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집을 나오며 형님이 두고 간 오래된 노트북과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찾아낸 통장 사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바람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시아버지가 몰래 운영하던 차명 부동산의 존재를 알아냈고 그걸 빌미로 시아버지를 협박했던 겁니다. 아버님은 평생 청렴한 척 자식들에게 엄격한 척 하셨지만 사실은 남의 명의를 빌려 땅 투기를 해온 괴물이었죠. 형님은 그 입을 닫아주는 대가로 어머니의 보험금과 노후 자금을 챙겨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5년 뒤 돈이 떨어지자
다시 아버님을 협박해 유산 상속을 확약받고 복귀한 것이죠. 아버님은 형님이 예뻐서 받아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그 입을 막으려고 저를 제물로 바친 겁니다. 작은 애는 착하니까, 작은 애는 순종적이니까 내가 조금만 구슬리면 평생 우리 비밀을 지키며 수발들겠지라고 생각하셨겠죠? 아버님 계산 틀리셨어요. 그 착한 작은 애가 지금 아버님의 차명 리스트를 들고 국세청 앞에 서 있거든요. 제가 이 정보를 하나씩 흘리기 시작하자 시댁은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내민 대출 내역서와 이혼 서류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한 일인데 왜 예민하게 구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휴대폰을 빼서 그의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제 흉을 보며 마누라 등쳐먹어서 아버님 땅값 대주고 있다고 자랑질하던 캡처본이었죠. 여보, 당신 회사 게시판에도 올라갔어. 이제 당신이 말한 그 가족애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확인해봐.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회사로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예 도용과 횡령 혐의로 고소장까지 접수된 상태였으니까요. 10년 동안 저를 공짜 파출부이자 무담보 대출기로 이용했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할 겁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형님과 시아버지의 2차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유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 한다는 가짜 정보를 형님 귀에 흘렸거든요. 돈에 미친 형님은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대들었고 아버님은 혈압을 잡으며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차려준 제사상 앞에서는 그렇게 고결한 척하던 양반들이 돈 몇 푼에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그래도 애 아빠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른한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시어머니 대변을 닦을 때 제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옆방에서 게임을 하며 냄새나니까 문 좀 닫아라고 소리치던 인간입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명절 내내 30명분 음식을 차릴 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대신 전이 좀 덜 익었구나라며 타박하던 분입니다. 제가 독해진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저에게 준 만큼 딱 그만큼만 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찾으려 합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10년 전 반짝이던 꿈을 가졌던 제 자신으로요. 시아버지는 사람을 보내 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차명 부동산 하나를 떼어줄 테니 제발 고소만 취하해달라고요. 저는 그 메신저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버님, 전 그 땅 필요 없어요. 아버님이 평생 쌓아 올린 그 가식의 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제 최고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싸움의 끝이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판결이 났고 남편은 명예도용에 대한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국세청 조사를 받느라 그토록 아끼던 재산의 절반 이상을 벌금으로 내게 생겼죠. 큰형님요? 형님은 아버님께 돈 한 푼 못 받고 다시 쫓겨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갈 곳이 없겠죠. 5년 전처럼 제가 받아줄 리도 만무하고요. 저는 오늘 짐을 정리해 새로운 도시로 떠납니다. 시댁과 연락을 끊고 헤어질 준비를 시작한 지 딱 한 달 만에 얻은 자유입니다. 가방 하나 메고 집을 나서는데 길가의 핀 꽃들이 어찌나 예쁘던지 10년 동안 저는 이 꽃들이 피는 줄도 모르고 살았네요. 궁금하시죠? 제가 새로운 곳에서 어떤 삶을 시작할지, 그리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그 괴물들이 마지막에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온전히 나로 서는 과정, 그리고 무너진 시댁 가문의 마지막 발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참지 마세요.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송곳니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4부. 나로 태어나는 날. 여러분,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간 폐허는 언뜻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건 새로운 것을 심기 위한 가장 깨끗한 도화지이기도 합니다. 시댁이라는 거대한 성체가 무너지는 데는 고작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버텨온 제 인내심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의 몰락은 가속도가 붙은 바위처럼 처참하고 빨랐죠. 시아버지는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를 동시에 받으며 평생 모은 차명 땅의 대부분을 국가에 헌납하게 됐고, 남편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결하던 큰형님은 다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시아버지의 빈 지갑을 확인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거죠.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그 폐허를 찾아가려 합니다. 비난하기 위해서도 비웃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도 아팠던 10년을 그곳에 묻어주고 진짜 제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입니다. 텅 빈 시댁 거실. 가구마다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주저앉아 있던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지수가, 내가 잘못했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너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했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이제 직장도 잃고 아버님도 저러시는데 너까지 이러면 나 진짜 죽어.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당신 그 말 지켰어. 내 손에 묻은 건 물이 아니라 피눈물이었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병실에서 밤새 울던 날, 당신 친구들이랑 술 마시며 마누라가 효부라 집 걱정 없다고 떠벌리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여전히 제가 왜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을 해결해줄 구원자가 사라진 게 무서울 뿐이죠.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내 명의로 몰래 받았던 대출금 변제 증명서야. 내 돈으로 다 갚았어. 대신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의 지분, 내가 다 압류했어.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여기는 더 이상 당신들의 성체가 아니야. 안방 문을 열자 초췌해진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평생 호령하던 그 기세는 간데없고 그저 힘없는 노인 하나가 있을 뿐이었죠. 저를 보자 아버님은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작은 애야. 꼭 이래야만 했느냐. 가족끼리 좀 덮고 살 수도 있는 것을.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님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아버님에게 저는 말 잘 듣는 일꾼이자 큰며느리의 잘못을 덮어줄 방패였을 뿐이죠. 큰형님이 아버님 차명 계좌로 협박할 때 왜 저한테 도와달라고 안 하셨나요? 제가 그 사실을 알면 아버님의 체면이 깎일까봐 무서우셨던 거잖아요. 아버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제사상 차리고 병수발 들고 아이 키우며 직장 다녔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이겁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아끼던 그 체면과 재산, 지금 어디 있나요? 아버님이 끝까지 감싸고 돌던 큰며느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저는 손수건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로 강을 만들었다면 아버님은 이미 그 강에 휩쓸려 가셨을 테니까요.
시댁을 나오며 저는 정원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10년 동안 써온 낡은 앞치마와 제사 때마다 꺼내 쓰던 낡은 그릇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오늘 이 앞치마를 입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던 지숙이는 죽었다. 남들의 칭찬에 목말라 제 자신을 갉아먹던 착한 며느리도 오늘 여기서 숨을 거둔다. 그건 슬픈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축제에 가까웠죠. 저는 그 길로 미용실에 가서 치렁치렁하던 긴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설지만 아주 단단한 눈빛을 가진 한 여자가 서 있더군요. 제 휴대폰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 구한 직장에서 보낸 첫 출근 안내 문자였죠. 시댁의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전문직 여성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제 진짜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옆 동네 무수리로 살며 만삭의 몸으로 병수발을 들던 여자, 가출한 형님의 빈자리를 메우며 독박 제사를 지내던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당당하다, 멋지다는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하고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가며 제 아이에게는 참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내라고 가르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의 굴레 안에서 혹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숨죽여 울고 계신 분이 있나요? 겁내지 마세요.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건 당신을 억누르던 가짜 성벽일 뿐입니다. 자신을 위한 장례식을 치르세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다시 태어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가장 빛나는 주인공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찬란한 내일로 걸어가겠습니다.